10년 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절반이었거든요. 근데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서 굉장히 생명을 구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전에 사진을 찍겠다고 한 분들이 인간성이 저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손을 드는 순간 이 손을 드는 행위가 남을 다 의식하는 행위니까 아 그래도 손을 들어야지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먼저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지금 동물이라 그랬지? 동물 뭐지? 동물이 뭘 말하는 거야? 그게 오소리야? 사자야? 닭이야? 뭐 지렁이야? 다 물어보셔야 되고요. 제가 아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했을 때도 당신이 말하는 애는 몇 살이냐? 걔는 옆에 보호자가 있느냐? 걔가 지금 아파트에 있느냐? 동물원 가운데에 있느냐? 혹은 길거리에 있느냐?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일종의 이렇게 덫을 놓고 사람들이 그냥 반응 보이기를 기다려서 반응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달려드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보면 이제 정치인들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때 사안을 깊이 따져보지 않고 일단 여론이 막 들끓어서 뭐 왼쪽으로 가고 있다 하면은 거기 숟가락 얹게 하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숟가락 얹게 하고 이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정보를 요구해서 더 높은 일반인보다 더 깊은 정보를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혹은 또 요즘에는 워낙에 이 정보에 대한 접근권도 어느 부분에서는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결정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들, 또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속에 꼭 심어둬야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랑 꼭 이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의 전문직 신뢰도를 작년에 이제 이게 한국 기자협회나 뭐 이런 데서 한 게 아니라 의사협회에서 이제 청년신문 10주년 기념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2012년에 한 번 하고 2022년에 딱 10년에 한 번으로 이게 조사를 해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의 경우는 이게 7점 만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의사의 경우는 신뢰도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왜 늘었을까요? 맞습니다.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을 대하는 태도도 이렇게 자기가 아플 때는 의사 선생님이고 밖에서 이제 기사 보고 얘기할 때는 의사 놈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의사를 대하는 그리고 막 의사가 돈독이 올라서 크게 문제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또 자기 아들은 엄청 가해시켜갖고 의사를 시키고 싶어하는 이런 아주 이중적인 그런데 이제 의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대 때 의사, 간호사 이런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가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전문직에 대한 게 많이 올라가서 세무사나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 또 법조인도 올라갔습니다. 국회의원도 사실은 그전에는 2.1이었거든요. 근데 올라갔어요. 2.5로. 유일하게 떨어진 집단이 기자 집단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무슨 뭐 신뢰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나 국회의원은 올라가도 지금 떨어진 기자보다도 아직도 떨어져 있다 하는 거를 보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왜 이런 일들이 나올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기대고 싶어 하는 사람에 대한 실망이 더 크게 마련인 것 같아요. 보십시오. 이제 회계사나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회계사나 세무사를 뭐 얼마나 자주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자기의 이 안이랑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켜주는 의사, 그 다음에 자기의 법적 권익을 지켜주는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욕도 많이 먹고 또 언론인들은 매일매일 보도를 통해서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기레기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기까지 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기대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요거는 크게 뭐 보실 필요는 없는데 지금은요 잘 아시겠지만 워낙 포퓰리즘 시대라서
의사의 경우도 실제로는 실력보다 이 태도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예약 사이트 같은 데는 병원에 대한 평판도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의사분들도 요새는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게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산부인과 의사의 경우에 여의사 진료, 내과의 경우에 여의사 진료,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마케팅적 요소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여자 변호사가 상담해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는 평판을 실력보다 몇 사람을 뭐 잘 살려냈느냐, 고쳐냈느냐 하는 것보다 그 과정, 내가 어디가 아프고요, 내가 어떻게 큰일을 당했고요 라고 할 때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갖고 환자들이나 의뢰인들이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좋은 변호사다, 좋은 의사다, 이런 평을 남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 평을 보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점점 어떻게 보면, 사실 솔직히 저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만나뵀던 의사들은 굉장히 불친절한 분들도 많았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오히려 이 치료를 더 빨리 해주시고 의료비도 굉장히 조금 받는, 왜냐하면 이제 대학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바쁘니까 빨리빨리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 이제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좋아요 라고 해서 임신한 후배들이 뭐가 좋니? 라고 물어보면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얘기도 많이 들어준다라고 하는데, 제 경우에는 과거에 강남 성모병원을 다녔는데 초음파 사진이라고 하는 거를 임신 기간 중에 2번밖에 안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그 압구정동에 있는 윤호병원 뭐 이런 데는 거의 사진을 엄청나게 찍어서 거의 앨범을 만들 정도로 찍어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저는 왜 사진을 안 찍어주세요? 했더니 그분이 태아 사진을 자주 찍는 게 그렇게 좋지가 않다. 초음파도 어쨌든 애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 찍는 게 좋다. 그리고 임신은 질병이 아니다. 질병이 아닌데 왜 이렇게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임신을 질병화하는 단계를 넘어서 더욱더 예민하게 관리해야 되는 어떤 상태를 만들어서 결국은 끊임없이 사진을 찍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종의 수익화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자, 사진을 많이 찍어주는 의사하고 임신 기간 중에 사진을 2번밖에 안 찍어주는 의사하고 누구를 택할래라고 하면 지금은 제 느낌으로는 거의 90% 이상이 아마 사진을 많이 찍어주는 사람을 택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 변화를 저희 언론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사도 쓰고 뭐 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들의 생각의 흐름 같은 거는 거의 지진이나 해일처럼 이게 확 큰 트렌드로 몰려오는 거라서 이게 일개 언론이 할 수 있는 부분에는 되게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제가 아까 포퓰리즘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널리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언론을 보시면 이 앵커가 나와서 다음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라고 하는데, 세상에 어떤 사고가 안타깝지 않은 사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 KBS나 이런 공중파 공영방송에서의 이 앵커의 멘트, 뉴스 전달자의 멘트는 절대로 이 정서적인 단어를 쓰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다음은 뭐 신림동에서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서 뭐 길 가던 행인 3명이 다쳤습니다. 이런 식의 코멘트를 했었는데, 지금은 안타까운 사연이다. 뭐 이런 종류의 미리 자기네가 안타깝다라고 감정을 그냥 전달해버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거 이제 칼럼 쓰려고 한번 찾아봤더니 198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그러니까 1개월에 1.6회 정도로 쓰였었어요. 근데 이제 2017년부터 보니까 1개월에 4.1회, 그 다음에 2021년에 1개월에 7.1회 식으로, 이거는 딱 KBS 9시 뉴스에 나왔던 뉴스의 이 스크립트를 대상으로 제가 이제 키워드 조사를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팩트를 팩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감정으로 받아들여서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뉴스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팩트를 팩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감정으로 받아들여서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뉴스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팩트를 팩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감정으로 받아들여서 분노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공영방송의 틀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치적인 정파성도 굉장히 문제지만 국민들을 굉장히 더 어리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연, 사건, 사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살인사건이 없는 나라는 단 지구상에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거를 감정화하고 정서화하고 안타깝다고 하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면은 누군가 책임질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이하게도 이 치안 강국에서는 범인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공권력에 대한 비판들이 강하게 제기가 됩니다. 경찰은 뭐 하고 있었나?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저널리즘이 이런 식으로 안타깝다, 뭐 슬프다, 뭐 이런 종류의 정서를 전 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민감하게 한번 지켜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정무감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정무감각이 좋다, 뭐 정무감각이 뛰어나다 이런 표현들이 과거에는 누구누구 장관 그 프로필 기사 쓸 때 뭐 두주불사형 그 다음에 뭐 지일파 일본을 잘한다 지일파 사교성은 없으나 정무 감각은 뛰어나다는 평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작게 쓰였던 건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정치인이나 행정가 혹은 기업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정무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 세상에서는 숨쉬는 모든 동물이 정무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종의 이제 이를테면 제가 이름을 걸고 어떤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저격을 당하거나 어떤 건으로 비판을 당하거나 그거는 늘 감수하면서 사는 건데 어떤 때 보면 저 무슨 하남시에서 두들치킨 하는 사장님 혹은 저 무슨 어딥니까 그 경북 경주에서 찐빵 파는 그 아줌마 이런 분들도 저격을 당해서 굉장히 진짜 인생이 피곤해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장관이다, 정치인이다, 혹은 유명한 의사다 이런 분들만 이 저격의 대상이 됐지만 지금은 숨쉬는 모든 분들이 저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연설을 하실 때 혹은 누구와 어떤 미팅을 하실 때 그때도 저는 정무 감각이 굉장히 필요해진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개인이 과거처럼 그냥 흩어진 개인이 아니라 다 이 미디어 하나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쓰게 되면 그게 퍼지는 속도가 아마 한 페이스북 친구 한 50명만 있는 사람이 폭탄 같은 글을 써내면 아마 한 이틀 후면 신문 기사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과거엔 상상을 못 했잖아요. 자, 정무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고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야, 이 결정을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이 결정을 내릴 때 여론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 자, 여론이 이렇게 움직이면 내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지? 자, 그러면은 이게 긍정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를 저는 전체적으로 정무감각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전에 그 간호법 갖고 엄청 올 상반기에 이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제가 보면서 야, 의사들은 정말 지게 돼 있다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 일단 어디가 좀 상쾌합니까? 오른쪽이 확실히 상쾌하잖아요. 저쪽은 자, 옷을 맞춰서 입고 그 다음에 산뜻한 파란색에 간호법 제정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대통령님 간호법을 공표해 주십시오. 말투가 부탁하는 말투잖아요. 그러니까 간호사는 늘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고 제발 우리가 당신을 보살필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국민을 설득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저게 이제 의사협회에서 나오셔갖고
보건 의료 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국민 건강 위협하는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저는 이 패턴을 이 태극기 시위와 촛불 시위의 비슷한 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나라 보수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대한민국 보수는 점잖으시고 좀 손해보는 느낌이 있어도 그래, 나라 발전을 위해선 이거 그냥 묻어두고 가야지, 이런 태도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보수는 좀 묻어두고 갑시다. 그래도 윤 대통령이 뭐 이재명 대표 한번 만나야지요 라고 하면 그 고소득에 고학력에 이런 보수 분들께서 무슨 소리냐라고 엄청 화를 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볼 때 그럼 왜 이렇게 보수가 변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태극기 시점부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시절에 이게 제가 과거에 이제 이를테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 삼성동 이제 자택으로 가셨을 때, 혹은 이제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가 조금씩 열릴 때, 그분들을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면은 너 뭐 이렇게 여쭤보다가 누구냐고 해서 저 조선일보에서 일합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화를 내세요. 굉장히 화를 내세요. 너네들은 촛불 시위는 몇 면씩 쓰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태극기 시위하는 거 단 한 번은 쓴 적이 있느냐. 실제로 기사 양을 비교해보면 이게 동등비교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사로서는 당시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나온 결과이고, 그 결과까지 가기까지 너무나 많은 대중들이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뉴스 가치로서 볼 때는 새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두고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또 반대로 저희는 그런 종류의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언론사들도 기본적으로 이 탄핵의 큰 트렌드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이게 이제 시대적 사명이다, 내지는 이게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태극기 부대는 그때 엄청나게, 사실 이 시위를 하면서 울분이 솟는 순간은 시위를 하면서 길에 나와서 뭐 배고프고 뭐 불편하고 이래서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시위를 하는 목적이나 구호를 남들에게 외면당하거나 폄하당하거나 이럴 때 정말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보수가 그 과정에서 엄청난 분노의 시간들을 최소한 몇 년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보수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 하는 느낌들을 많이 갖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테크닉으로 보면 이 진보는 기본적으로 시위의 역사가, 진보 쪽에는 시위의 역사가 한 40년이 됩니다. 1980년대부터 유인물을 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장을 사람들에게 잘 먹히게 할지에 대한 노하우가 일종의, 이 업태로 치면 40년 노하우를 축적한 업인 거예요. 근데 보수는 시위를 해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위의 방식을 보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주로 기득권에 있는 분들이 시위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득권의 눈으로 보면 틀린 주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주장들을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기 때문에 저런 플랜카드 하나에다가 문장 하나로 단순화하지를 못해요. 쓸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글자 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런데 문제 뭐냐면 저 왼쪽에 거는 아무리 봐도 마스크를 쓴 어두컴컴한 아저씨밖에 기억이 남는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보수나 진보나 다 이 여론 형성층한테 자신의 의견들을 어필해야 되는 이 업에 지금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어필할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말 10초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10초 안에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주제어들을 꼭 잡아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정보적 판단이 부족한 경우에 어떤 판단이 일이 벌어지냐면은 의사가 지금 바닥에 누워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지금 우리 의사협회 회장이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면 저렇게 바닥에 누워서 시위를 하겠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그나마 이 행사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 진료 거부권 요 얘기는 왜 나왔단 얘기냐 하면은 의사들이 우리나라가 비교적 의사들 의료 과실을 저 형사처벌하는 경우가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지금 굉장히 주요 이슈로 삼고 있는 게 의사들을 과실치사 혐의 적용하는 이 문제를 굉장히 앞으로 파업도 하겠다 이러고 굉장히 아주 절대적으로 지금 문제시하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 의사가 의사 진료 거부권 도입하라 라고 구호를 외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 아마 저부터도 그래요. 아, 뭔 소리야. 아니 의사가 지금 환자를 골라받겠다고? 진료 거부권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네거티브한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형국으로 저 왼쪽에 있는 사진 하나가 나가면 저거를 보면서 의사한테 동정적인 여론은 아무 데서도 저는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의사들은 돈을 벌 만큼 벌면서 저러고 있다라고 오히려 더 비난의 강도를 높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략은 크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보수로 프레임되는 집단에서는 저런 종류의 이 투쟁 전략이랄까요? 마케팅 전략은 거의 패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인 건 저 시위가 있고 나서 의사협회 규탄을 하는 시민단체 시위가 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너무나 어지럽게 네, 그야말로 정말 삐까삐까한 상황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여기도 의사협회 규탄 기자회견 이렇게 크게 쓸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주제를 딱 갖고 썼어야 되는데. 자, 저는 이 간호법 전쟁이 일본 처리소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홍익표 의원 이제 강남에 이게 서초에 걸린 건데 민주당이 지키겠다. 자, 위에는 박성중 의원이 성공적 한미일 정상회의 위험은 줄고 기회는 커집니다. 무슨 뜻이죠? 전국적으로 다 붙었던데. 네. 공통으로 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좀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은데 위험은 줄고 기회는 커집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1번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 정치적 아젠다를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 오염수 문제, 처리수 문제 갖고는 아마 지금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피크를 치고 올라갈 텐데 지금 이 8월에 피크 치는 이 시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프랭카드가 아니거든요. 네. 민주당이 국민 안정을 지키겠다.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사실은 핵 오염수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은 이 웨이스트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하잖아요. 처리수입니다. 처리수인데 이거를 딱 핵 오염수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짐승이 동물이 아이를 공격하고 있다처럼 이미 머릿속에 우리가 이전에 봤던 각종 사고나 이제 앞으로 분명히 우리 이제 동해안이나 어디서 잡힌 기형 물고기가 나올 겁니다. 기형 물고기 사진이 나와서 자, 바다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올 텐데 생명체는 살아있는 한 DNA가 끊임없이 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에 생명은 살아있는 한 기형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또 생선 한 마리, 이상한 생선 한 마리, 뭐 눈이 튀어나가거나 뭐가 크게 이 머리 쪽이 막 크게 도출돼 있거나 꼬리가 2개 달리거나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이 바다가 죽어갑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겠죠. 그럴 때 그렇게 지금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위험은 줄고 기회는 커집니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한가한 얘기죠. 예. 자, 제가 이 간호법을 보면서 저는 사실 간호법 이게 상반기에 이 의료계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라고 봤는데 상당히 이 문제는 지금 뭐 일단 저 여당에서는 간호법을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일단 이 행정력으로 막고 있는 정치력으로 막고 있는 건데 그 중에 또 여론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론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왜 안 흔들렸나 이렇게 봤더니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민노총 시위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위가 너무 많을 때 거기 이제 끼워서 하는 시위는 사람들한테 야 피곤하다 피곤해 하는 피로감을 굉장히 많이 줬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민 입장에서 간호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명명 자체가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뜻이지?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 나한테 이런 이익이 있구나라는 이익을 정확히 소구하는 데는 좀 실패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계급적인 문제인데요.